저는 아까 네, 출력을 해서 이렇게 꼼꼼히는 못 봤지만 자세히는 못 봤지만 좀 흥미로운 이런 내용도 있고 굉장히 참신한 어떤 이런 시도가 좀 필요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김시천 선생님의 오늘 발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예. 오늘 발표는 이제 김시천 선생님께서 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미리 또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속 원래 발표에 이렇게 줌으로 하면서 그래서 영상을 이제 어찌 됐건 줌 기록에 남아서 영상을 저희 한철현 웹진을 통해서 유튜브로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어 얼굴 노출이 조금 나는 저거 하다 하신 분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노출을 안 해 주시는 거. 워낙에 이제 저게 있어서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영상이 이제 한철현 웹진을 통해서 공개가 될 거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발표자 바로 모시고 이제 회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한 발표 한 3-40분 정도 편하게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상지대 김시천 선생님께 발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한철연에서 발표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네요. 그,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박민철 교수가 또 학술부장 하시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지난번엔 또 연 회장님께서 전화까지 주셨는데 일정이 겹쳐가지고 제가 못 가서 그래서 좀 살아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얼굴 뵈려고 신청을 한 건데 일단 사실 저는 이 K 철학은 가능한가라고 하는 제목의 글은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 학회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담은 발표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어요.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런 방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아마도 이제 뭐 이병창 선생님이나 연효수 선생님이나 김재현 선생님까지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이 K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혀 기대했던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부분적으로 좀 아이디어 논문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 지금 여기 참여하신 전 사실 어떻게 기대를 했냐면 한국 현대사상분과 분들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 현대사상분과 분들의 경우에 예를 들면 오늘 토론문을 썼던 진보성 교수 같은 경우도 무슨 브랜드?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K철학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작년에 원래 발표했던 거를 보완해가지고 이제 올해 실었고 이거 실으면서 심사위원들의 논의가 자체가 어떤 반응이었냐면은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하나는 물 만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단어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 글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본인이 K철학에 관한 얘기를 막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되고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되고 하는 방식의 심사평. 이게 두 분이었어요. 근데 한 분은 대단히 부정적인 방식의 의견을 피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상 자체가 제가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는 침묵이에요. 근데 이렇게 뒤에서 토론을 할 때는 이렇게 극과 극인 반응들이 보이는 걸 보면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 학계의 어떤 주소를 반영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점이고 제 베이스가 동양철학에서 출발했잖아요. 따라서 동양철학을 한 분들이 응원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신 분들처럼 이 K철학에 대한 반응은 오히려 서양철학 베이스로 그동안 활동을 해왔던 분들이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더라. 이렇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자, 이게 이제 저의 첫 번째 반응이고, 그래서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이상하네요. 음.
네, 됐습니다. 자, 이 논의는 제가 저기 뭐야 그 처음에 이제 그 진보성 교수하고 그다음에 오늘 박민철 교수하고 중간에 아침에 상의를 하면서 발표 시간을 길게 갖지 않고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왜냐면 아이디어 논문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록을 읽으면서 전반적인 틀 소개해드리고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일단 그 한국 20세기 고전 철학의 이해가 중국이나 일본과 굉장히 달랐다. 이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컨대 함석헌 등의 기독교 사상가 계열의 노장 전통은 한편으로는 기독교와 유학 그리고 도가의 회통을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올곧이 담아내고자 하는 철학적, 사상적 실천을 보여주었다. 이 문장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 맹자를 이야기하든 공자를 이야기하든 노장을 이야기하든 간에 한국에서 이 학자들이 그 텍스트를 가지고 씨름했던 까닭은 사실은 20세기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근데 자꾸 텍스트 중심으로 해석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 대학원 시절부터 가장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중국의 학자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별 얘기 없거든요. 뭐 2,500년 전의 얘기를 가지고 오늘날 뭐 생태에 써먹을 수 있고 기술에 써먹을 수 있고 그거 저는 기본적으로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언적인 발언들에 그치는 논문들을 너무 많이 써왔다라고 하는 거죠. 정작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20세기 후반부의 역사와 이 텍스트가 스팝되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논의들이 살아있는 의미를 획득한 공간이 강단이 아니라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점. 예컨대 함석헌 생이 1970년대 초반에 노자 등등의 강연을 했던 곳이 YMCA 회관이었어요. 종로 한복판에 있는. 그리고 거기에는 안기부 사람이들 와서 상주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 일어났던 언어.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저는 그 20세기 후반부에 한국 철학이 어떤 방식의 길을 걸어왔는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다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철학적 텍스트에 대한 논리적 해석에 멈추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강단 철학의 한계죠. 그러니까 2,500년 전에 노저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는데 그 본래 오리지널 의미가 뭐냐? 그거 없거든요. 2000년 동안 오리지널한 노자의 의미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특정한 철학적 관념이 현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이후의 주석서들을 통해서 다 다르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텍스트 철학이 아니라 이게 이제 중국 학자들이 이 부분에서는 뛰어나죠.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거와는 격절돼 있고 유리가 돼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전문적인 학자들은 아니었지만 그 텍스트를 읽고 발화하는 자와 수용자들이 만나는 그 자리. 그거를 이제 함석헌 선생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CR의 자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게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노자라고 하는 텍스트를 어떻게 분석했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그 자리에서 어떤 상식으로 공유되었고 사람들에게 일종의 느낌의 합의로서 자리 잡으면서 그것이 사회를 변화하는 동력으로 작동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제 분석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갖고 온 게 김대중, 기세춘, 함석헌이에요. 제가 그렇게 고른 이유는 이제 제가 나중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논점을 포용하는 해석학적 기반을 저는 초월의 해석학이라고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글이기도 한데 함석헌이 말하는 CR의 자리에서 고전 고쳐 읽기. 바로 이 표현으로부터 제가 이제 크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각에서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20세기 내내 동양 철학은 그냥 기호로서 존재했다. 혹은 식민지 유산의 잔재로서 허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텍스트들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국 철학 혹은 K 철학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논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배경이 되는 얘기. 뭐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요즘 여러 가지 그러니까 K자를 쓰는 게 마치 요즘 유행이에요. 그래서 뭐 K-팝, K-드라마, K-뷰티 뭐 엄청나죠. 특히 뭐 요즘 오징어 게임 뭐 말씀 안 드려도. 근데 이 K라고 하는 말하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지칭했던 표현은 동이에요. 동의보감, 그 다음에 동학, 그리고 이제 이 연속선상에서 사실은 동양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수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철학의 동자는 우리가 보통 쓰던 동자하고 달라요. 그거는 대동아공영권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동양이고 사실은 서구 문명에 대항하기 위한 동아시아 문명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한자 문화권, 유교 문화권, 이거 일본 학자가 만든 단어죠. 그래서 이 사실은 저는 이 동이라고 하는 글자로부터 어떻게 탈출하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한국 철학의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대안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K. 이 K는 동이 어떤 중심의 동서남북 가운데서 동쪽을 표현하는 단어라면 K는 그냥 알파벳 가운데서 코리아에서 따온 머리 글자예요. 따라서 중심이나 주변도 없어요. 그저 한반도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칭하고 거기서 생산된 무언가를 가리키는 다분히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단어죠. 그에 비하면 동은 천하 중심의 동쪽, 요거 못하네요. 변방, 동쪽을 가리키는 거고 그와 달리 K는 주권 국가 공동체로서의 K이기 때문에 그 주권을 우리가 얼마만큼 획득해 나가는가 이것은 뭐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심지어 여기서 사상적인 것까지 즉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서 잘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뭐랑 관련되냐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쓰여왔던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철학과에서 이루어진 동양 철학사 강의는 중국 철학사 강의의 대타용으로 쓰여졌단 말이죠. 그리고 한국 철학사는 따로 가르쳐요. 그러면 동양 철학사랑 한국 철학사랑 관계가 뭐지? 사실 이게 제가 학부 때부터 의심했던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저는 오늘 얘기가 뭐냐. 동양 철학은 애초부터 없었다. 중국은 중서를 얘기합니다. 내내. 이 사람들이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언제냐? 중국의 학자가 한국 학회에 와서 발표할 때. 이때는 동양 철학이라는 표현을 써요. 일본은 한동안 썼었죠. 대동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일본도 이런 얘기를 할 때 동양이라는 단어 잘 안 씁니다. 일본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서양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오히려 한국 철학이라는 말을 이제 독자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그러면 과연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리싱킹 컨퓨셔니즘이라고 하는 굉장히 걸출한 외국에서 유교를 연구하는 학자 셋이서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관련된 컨퓨셔니즘을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야 중국의 유교랑 한국의 유교랑 일본의 유교랑 베트남의 유교랑 주체도, 역사적 수용도, 적용 방식도 그걸 통해서 이루어낸 사회 구조도 굉장히 달라. 당신들이 말하는 유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을 엮을 수 있는 거는 없어. 이게 이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걸 가지고 우리가 동양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제가 번역하기도 한 책인데 마이클 샌델 중국을 만나다 이게 정확하게 저한테 가장 커다란 계기가 된 겁니다. 한국의 학자들하고 중국의 학자들하고 똑같이 유교를 얘기하지만 정말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그럼 뭐가 다르냐? 현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시진핑 중국이 다른 만큼 그들이 말하는 유교와 한국이 말하는 유교는 전혀 다른 사상이지 결코 다르지 않다. 그러면 그 다름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한국의 유교는 적어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바탕에 깔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우리 사회의 합의고 기초예요. 그 위에서 유학을 얘기하자. 이게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야, 그 민주주의, 인권, 그거 서양적인 거잖아. 그거랑 유교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같은 유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과 한국의 철학은 똑같은 컨퓨시아니즘이라고 지칭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세계다라고 이제 깨닫게 되면서 제가 이제 이 글을 쓸 수 있구나.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저는 이제 이게 더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 함석헌 선생님이 바로 이런 방식의 고전 해석을 추진할 수 있었던 동력, 그 CR의 자리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열렸느냐. 달리 말하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K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걸출한 어떤 K 철학자가 구성해낸 철학이 아니라 바로 CR의 자리라고 하는 곳에서 피어난 그것은 어떤 개인의 독창적인 철학적 성과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상식을 구축하고 우리 사회가 민주화 등등이 발전할 수 있었던 어떤 공감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체험을 공유하고 현실을 공유하고 하면서 이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발화되었던 그리고 수용되었던 철학. 그러다 보니까 특정 철학자의 텍스트 분석 텍스트가 아니라 기세춘, 함석헌, 그 김대중과 같은 좀 전문 철학자가 아닌 언저리에 있지만 대중과 즉각적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의 텍스트로부터 이제 근거 자료를 가져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남은 과제는 바로 그런 합의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열렸느냐. 저는 그 공간이 열리는 과정이 이른바 근대화라고 하는 공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19세기 동학의 집강소에서 민중이 함께 토론하고 논의했던 그 공간에서 처음 출발이 되었고 이 공간이 유지가 되면서 다시 재현되고 80년대, 90년대에 그 공간이 재현되면서 이런 사상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제 하는 거를 궁극적으로 좀 말해보고 싶은 게 이제 여기서 K철학이라고 하는 말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제목만 보셔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은 잘 아실 텐데 1994년도에 리콴유가 인터뷰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때 이 분이 했던 글이 이제 인터뷰가 어떻게 제목이 실렸냐면은 문화는 숙명이다. 바로 자카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거를 읽자마자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는 숙명인가? 라고 물음표로 바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는 글을 실었어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이 리콴유의 얘기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자꾸 동아시아 세계에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뭐 전부 독재라고 비판을 하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아시아는 아시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당신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른 방식의 체제를 구성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그거 간섭하지 마라. 되게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대중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맹자와 동학을 이야기하면서 물론 이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현대 학자들이 맹자의 사상이 그렇다라고 다 인정하진 않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늘 많이 얘기되는 거 요거 왕조차 제대로 못하면 죽일 수 있다. 이 얘기 그 다음에 동학을 이야기하면서 서구에 못지않은 심오한 민주주의 철학의 전통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언명이 텍스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맹자라고 하는 텍스트를 읽어서 민주주의 사상이 있다라고 확인하려고 하는 접근 방식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한국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 어느 학자도 맹자의 그런 사상이 있다라고 믿지 않지만 적어도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끊임없이 왜?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한국의 시민들을 상대로 맹자를 해석하고 실천하고 있으니까 이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해석들이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은 사실은 이 방식의 움직임을 보이려다가 사실은 이게 중국이 20세기 후반부에 이런 방식의 운동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거부했던 게 바로 천안문 사태 때 탱크를 장갑차로 밀어버린 그 사태. 여기에 대해서 리쿠안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때 탱크로 밀지 않았으면 소비에트 연방보다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중국 전통에 입각해 있는 이 중국 계열 지도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따라서 이 중국몽, 이거 독재를 하든 탱크로 밀든 중요한 거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살게 해주면 끝이다. 이 방식의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유학과 한국의 유학이 뭐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패권, 제국주의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부분이 사실 논문 심사하는 분이 되게 저를 막 엄청나게 디스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20세기 미스테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회주의 이념을 수용해서 새로운 체제인 신중국을 1949년도에 성립시켰죠. 근데 이미 1920년대부터 중국 학계 내부에서 오사운동 시절부터 공자는 타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묵자가 결국은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자유평등 박애를 실현할 수 있는 중국 고유의 전통이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인정되었어요. 그런데 1938년도에 모택동이 야, 계급투쟁 속에서 특정 계급에 속한 철학자가 보편적 가치, 보편적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관념적인 거야. 그건 현실에서 불가능해. 라고 딱 선언하고 나서부터 학자들의 글이 싹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에서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자의 평등을 잇자라고 주장한 중요한 철학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게 캄루이라고 하는 학자의 평가예요. 그러면서 중국의 지식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새끼들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세춘 선생, 이분이 공식적인 철학 논문에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이분이 1990년대 초반에 최초로 묵자를 완역합니다. 그 이전에 묵자 번역본은 김학주 선생님이 번역한 선역본이고 최초의 완역자는 기세춘 선생님이에요. 지금은 서너 가지 번역본들이 나와 있지만. 근데 이분은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노동운동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이분이 문익환 목사님하고 편지를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묵자, 석가열의 예수, 한 그루에서 뻗은 세 가지라고 하면서 그 공통점이 뭐냐? 평등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중국 사회와 우리 사회가 이 이념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야기하든 육아를 이야기하든 불교를 이야기하든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현재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로서 이미 동의한다라고 하는 이 선언적인 표현, 이게 작동한다는 거. 그 위에서 이제 묵자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뭐 노동자의 성인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기세춘 선생의 학술적인 작업이 그냥 개인적으로 책 몇 권 써내는 게 아니라 방대한 전집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평화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생태운동을 하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함석헌 선생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CR, 무위. 이 부분을 제가 중심으로 조금 얘기하는 까닭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무위하면은 노자 장자 사상의 대표적인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위 개념은 함석헌의 독창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자를 읽으니까 노자에 나와 있는 개념들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무의 개념은 두 가지가 큰 틀이 있어요. 하나는 대단히 불교적이에요. 그래서 마치 커다란 깨달음의 경지.
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게 1960, 70년대까지 주로 소통되었던 개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이 노장사상이라고 하는 걸 처음 개설한 학교가 어디냐면은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이 노장 철학을 처음 강의하셨던 분은 스님이에요. 불교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에 노자 강의를 주로 어떤 분들이 했냐면 스님들이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불교적인 그 노자 강의가 지금도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노자 강의를 다른 차원에서 시도했던 게 유영모, 함석헌, 그리고 이 계통을 도올 김용옥이 잇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그 함석헌 선생님의 강연록하고 도올 김용옥의 강연록을 비교해 보면 70%가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제 그 가운데서 이 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다르냐? 그 얘기만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이런 표현들. 무위라고 하는 말은 하는 게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함석헌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너 하지 마. 이 의미로 쓴 거예요. 너 하지 마. 근데 이게 주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건드리는 정치하지 말라. 이거 누구에게 한 거냐면은 박정희에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간이 자연에게 건드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 해석이 얼마나 파격적인 해석이냐면 2500년 동안 이 무의 개념은 첫 번째로 주어가 누구였냐면 무의의 주체는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함석헌 선생은 이 무의의 주체를 씨알로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씨알인 난데 따라서 이 무의의 주체가 민중이 통치자에게 너 하지 마라고 요구하는 용어로 무의라고 하는 개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자연이 인간에 대해서 하지 마라고 하는 말로 쓴 거예요. 이게 함석헌 선생님의 가장 위대한 점이에요. 즉 텍스트 해석의 주체와 주인공이 통치자가 아닌 보통 사람, 씨알로 주체가 바뀐 겁니다. 이게 저는 그 민주적 턴, 뭐 서양 철학에서는 뭐 링귀스틱 턴 이렇게 언어적 전해라고 하잖아요. 동양 고전의 해석의 주체를 사대부나 통치자가 아니라 민중, 시민, 씨알의 자리로 바꾸는 해석학.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초월의 해석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80년대에 민중유교라고 하는 그 사조까지 등장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 방식으로 자 그래서 저는 그 K 방역만 주목받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동양이란 말은 분명 서양의 충격을 전제로 생겨난 말이고 이 어법에 의하면 동양 철학은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문화적, 철학적 공통 분모를 내함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동양은 주로 일본에 의해서 전유되었고 중국은 언제나 스스로를 중으로 표상했습니다. 20세기 중국에서 중서는 있으되 동서의 분립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패전 이후 동서의 분립을 주장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유럽으로 자칭하였을 뿐 동양의 공통분모는 사실 관심 바뀌었어요. 이제 진해 영향권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본이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로 진출할 때만 동양이라는 표현이 있지 얘네들은 자신들은 동양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동양 철학은 누구 거였느냐? 한국만 그거를 가져왔었죠. 그런데 최근 이게 바뀌었습니다. 최근의 역사적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중국과 일본,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과 일본이잖아요. 지금. 더 나아가 서구의 여러 나라와 우리 한국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절실하게 보고 느끼게 만들었다. 유튜브 들어가면 엄청난 국뽕 그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부정적인 폐해를 일으키는 거는 맞지만 적어도 거기서 공유되고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과 중국이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르더라. 이 얘기는 사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지난 100년 부침을 겪으면서 사실
K 철학을 해오고 있던 게 아닐까. 동양 철학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의 철학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거지. 사실 동양 철학이란 말을 훌훌 털어버리고 한국 철학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율곡도 퇴계도 이거 빠졌네. 이거 못한가. 이전과는 달리 보이게 되지 않을까. 어쩌면 동양 철학이 멈출 때 한국 철학이 시작되는 것 아닐까. 이제 이런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네, 발표는 이렇게, 송정서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해 주신 김신현 선생님,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예, 박수 한번 다시 치겠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보성 선생님 토론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보정입니다. 네. 화면이 크기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시전 선생님께서 워낙 굉장히 창조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시적절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의 글을 써주셔서, 사실 그 글을 이제 쭉 읽다 보면은 어떤 얘기인지 잘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논평 토론의 내용은요, 저의 또 어떤 감상의 한 부분하고, 제가 김 선생님의 글을 읽다가 조금 이해가 안 간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여쭤보는 내용으로 토론문을 만들었는데, 또 발표하시는 중간중간에 그 답변이 나왔네요. 일단은 오늘 모이신 분들이 각자가 동양 철학 전공이 아니라고 하셔도 사실 이 주제에 관계해서 다양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쭉 읽어보고요. 예, 또 다른 토론의 장으로 넘어가는 가교로서 좀 제가 자리를 하겠습니다. 예, K 철학이라는 글 제목을 처음 접했을 때 철학의 브랜드와 아까도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문 서두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팬데믹 상황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방역 표준의 대명사인 K 방역 그리고 BTS의 K-팝 이런 K 시리즈의 어떤 세계적 전성기가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K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남성 회원분들 아시겠지만 K2, 국방, 소총 이런 것 시리즈 있죠. 듣기만 해도 좀 치가 떨리는데 이런 어떤 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있죠. 거기는 국가, 안보, 국방 이런 것들의 어떤 상징인데 이 이후에 가장 이제 일반화되는 K의 이미지가 K의 이미지가 이제 새롭게 일반화되는 그런 태동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시류에서 K 철학이라는 브랜드화는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식이 극한을 치닫는 한국에서 어떤 경쟁력 제고 또는 각각 개개인의 어떤 자기 가치의 상승과 좀 이제 부응하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요, 또 다름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문화나 사상에서 어떤 재고 차원에서 19세기 말부터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6세기에는 선조 수정실록에 보면은 이제 이황을 동유의 집대성자 이렇게 운운하고, 그러니까 동이라고 하는 고유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17세기 이제 사상사의 저작들이 나오는데 17세기 박세체의 동유사우록 이런 또 19세기 송병선의 동유 연원록, 하겸진의 동유화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기의 학파와 교유관계, 사승관계의 어떤 그러한 맥락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떤 학술과 정치적인 분파를 넘어서 어떤 일관된 상징이 되기는 사실 좀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정조가 이제 동류를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정조도 여기에 의지하는 것이 있죠, 이 동에. 그래서 어떤 송조의 주자학의 전통, 계승이라고 하는 것들과 엮였기 때문에 박지원이 사실은 고초를 많이 겪었죠. 그래서 이러한 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중화라는 기준, 그리고 이제 원류를 계승한다. 이를테면 이제 소중화주의적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 의미를 지울 수 없는 어떤 일말의 자존감의 동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동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당시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현실 인식을 한 동을 앞으로 드러냈지만 결국 이것도 이제 서학에 대한 대응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행히도 발표자의 설명에 의하면 K의 의미는 오랜 시간 지역적 한계의 길을 노정했던 우리의 고유성에 대한 강박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근대 이후 현대 시기 주권국가 공동체 한 지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박 교수가 김옥균 앞에서 이 지구 위 본을 돌리다가 어디를 손가락으로 짚고 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정해진 데가 있느냐. 아무데나 모든 것이 다 이제 지적하게 되면 내 길 거기가 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과 K가 탄생한 어떤 다른 시대 환경, 다른 식의 발동이 이런 동과 K를 비교해 보면 이것이 의미하는 어떤 그 차이점을 사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본문에서는 이제 K를 K답게 하는 근거가 오로지 스스로에게 달려 있을 뿐이라고 하는 말을 문구가 있는데요. 그걸 두고 볼 때는 현대 사회, 정치, 문화의 영역에서 다양한 조건과 함께 눈에 보이는 변화에 대응하며 또 근거를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철학의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낼 고유성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는 주문을 이 논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동양 철학이라는 말이 사실 또 그렇죠. 일반적인 서점의 동양 철학 코너로 가도 사실 다 중국 철학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뭐 일제 강점기 일본의 중국학 관심, 그리고 뭐 70년대 이후에도 동양 철학 붐이 서양 지식인들의 어떤 평가, 그런 것들에 사실은 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동양 철학은 결국 중국 철학이 주가 되고 한국 철학은 아류가 되는. 그렇지만 뭐 강황과 은금이 같은 생장 지점은 다르지만 하나의 줄기에서 나왔지만 생장 지점이 다르죠. 다른 것들이고 미국에 유행하는 김치 주스가 김치하고 직접적으로 또 비교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어떤 그 토양에서 같은 어떤 줄기를 가지고 있어도 맥락을 가지고 있어도 다르게 사실은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논문이 중국 철학 영향이 있는 육아 철학, 묵자의 철학, 노자의 철학이 아닌 한국의 현대사와 사상사 인물들이 해석하고 있는 육아 철학, 묵자의 철학, 노자의 철학을 거론하며 그 차이를 밝히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여기서 제가 뭐 사이에 잠깐 이렇게 글을 넣어둔 거거든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요즘에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뭐 중앙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한국 전통 이제 물품들이 문화재가 전시된 곳에 가면은 중국인들이 이렇게 관광객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 들리죠. 이게 야 이거 다 우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영화 그리스인 조르바이도 보면은 이제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거 서양 저거 다 우리에서 나온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러한 문화적 종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에서 만들어진 문화적인 어떤 요소들이라든지 사상적인 것들이 한자 문화 자체가 사실은 이제 공동의 문화 산물이다. 공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사실은 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어떤 국가와 뭐 종주의 의식은 사실 필요 없는 것이죠. 논평자 역시 발표문을 읽다 보니 같은 고전이지만 지금 중국에서의 독해와 지금 한국에서 이해하는 방식은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중국의 장점인 이후 후진타오 당시 중국은 소강 사회를 이뤘다고 자찬했지만 현재 제국주의로 대국굴기하며 주변과의 심각한 위협과 갈등, 그리고 시진핑 정권에서 발생하는 중국 사회 내 심각한 갈등들을 두고 볼 때 중국의 엘리트들이 이해하는 소강은 과연 어떤 것인가 궁금한 거죠. 2011년 1월 11일에 중국 국가박물관 앞에서 어떤 공자상이 왜 세워졌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반대 측면에서 고전의 의미를 잘 살려서 현대 사회적 맥락에 맞게 읽어낸다는 것을 김대중이 읽는 맹자와 동학의 독해에서 다 찾아볼 수 있었다. 발표자는 그것을 상식의 선에서 느낌의 합이라고 한다. 텍스트를 뚫고 나아가는 것은 사실 많은 철학자들의 꿈일지도 모른다. 노장 연구자인 발표자가 예전에도 지적한 것처럼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죠. 함석헌의 무의,
인류에 대한 얘기. 그래서 결국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지 고전 그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발표의 진한 견해가 맹자 민봉과 동학의 인내천에서 민주를 읽어내는 김대중의 고전 독해와 통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대동이라고 하는 그 장자의 어떤 개념, 관점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장자의 철학에서도 우리가 이제 현대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가치를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고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세춘의 묵자 해석이 통일운동을 이끌었던 문익환과 통했다는 점은 나로서는 참신한 알이었다. 중국에서 오히려 중국 철학의 중심에 있지 못했던 묵자를 보면 중국 학계의 도통연원의 밖에서 그룹될 수밖에 없었던 한 고대 사상가의 비애가 느껴진다. 그런데 그 비애는 수천 년 전 고대인 한 사람의 비애가 아니라 현실의 수많은 노동자와 착취당하는 인민들의 비애로 그려진다. 발표자가 지적하되 지금까지 이어지는 중국 철학의 전통은 곧 사대부 중심의 철학 전통의 연장이 아닐까. 한국은 그렇지 않은가? 한국 또한 마찬가지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에서 동양 철학으로 노장을 전공한다고 하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또 뭐 먹고 살 거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왜 이단을 전공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런 걸로 뭐 다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고구려형 다카하시 도르에서 왜곡된 조선학술 이전에도 동해 계승 전통 의식에서도 우리는 이제 이런 한계를 목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에서 동양 철학 전공자들이 기세춘의 시각처럼 옛사상을 지금의 사회적 맥락에서 읽어내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정통주의나 독경주의 아직 매몰된 것이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공맹 묵자뿐만 아니라 공맹이나 혁명대 유학자들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로 볼 것 같고요. 삶과 철학에서의 평등의 가치가 갖는 이상과 의미를 찾는 것. 그게 이제 삶자리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지는 철학의 생명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철학의 핵심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서 발표자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현대 중국의 철학자들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용어 또는 자유주의에 심하게 경도되거나 21세기 동아시아의 어떤 조공국가로 과거 조공체제의 서로 합의한 평화체제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주장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겸해가 중국 내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한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불발되고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이 연일 보도되지만 전혀 개선이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묵자의 겸해가 실질적으로 발향될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동양 철학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삶과 철학이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자와 장자를 이제 불교적으로 읽던 모습, 여기 대해서도 아까 설명을 김수찬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바로 함석헌이 이걸 보시는 인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오늘날 우리가 노장 해석에서 상식적으로 강조하는 자연주의, 평화주의, 불간섭주의의 지향과 그 법리적 위를 강조하는 태도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볼 때 역사적 현재적 해석 갈래와 차별되는 함석헌의 노장 이야기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평하고 있습니다. 함석헌의 이야기는 쉽죠. 어려운 말을 쓰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이제 CR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CR. 이건 뭐 인이다, 뭐 명덕이다, 심이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또 설명하려고 합니다만 사실 CR만큼 쉽게 이렇게 인지되는 건 없죠. 독창적이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것. 그러면서 고전의 철학적 사유를 방해하지 않는 태도가 함석헌의 노자 읽기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함석헌이 보여준 예글 고철시기는 언뜻 보면 아나키적 태도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한편 발표자의 지론처럼 노자는 통치를 위한 책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이 부분도 아까 말씀을 해줬습니다. 함석헌의 그 맥락에서 다분히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함석헌의 경우에 어떤 해석학적 초월이 있는 것일까? 그런 것들이 제가 또 궁금해졌던 부분입니다. 21세기 현재 천안문의 맹자, 묵자, 노자와 광화문의 맹자, 묵자, 노자는 다른 것 같습니다. 발표자는 중국의 철학이 공자의 부활과 더불어 지식인 혹은 유학자의 부활이라면 한국의 철학은 근대적 해석 주체의 성립과 그 시민적 삶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역시 중국 철학과 한국 철학은 다르며 양자는 동양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통치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토론자는 중국 철학과 한국 철학의 다른 점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특수성으로 기획할 수 있는 K 철학의 구상에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면모는
담겨 있지 않은가. 긍정적 보편적 가치의 지향이 긍정적으로 본다면 생명력 있는 철학, 보존의 근본 의미를 되살리는 철학이 될 수 있겠고, 뭐 BTS 음악처럼 그죠? 소외된 자들을 위한 손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부정적으로는 우리에게 맞는 방식이 보편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문화 지역군의 일종의 강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 겁니다. K 철학의 구성은 일제강점기의 신체호가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기조 아래 투쟁적 자관을 가지고 약간은 조급하게 구성했던 조선 고유성의 확립 시도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체호의 시대와 지금 시기 세계의 문화적 추세가 다른 방향으로 시민사회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K 철학의 정체를 구성하는 방식은 일본의 진로를 살피며 급하지 않게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도 여기와 또 맞는 전공인데요. 박민정 선생님께서도 대답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철학, K 철학의 주체가 대한민국의 지역적 특색은 대표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먼 장래를 살필 때 일단 뭐 북한학계는 제외하더라도 제외동포인 조선족, 고려인들이 근대 이후의 역사에서 축적한 사유의 틀이 우리의 이해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걸 살피고 한국 철학의 다원성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김 선생님이 어떤 또 향후 연구의 방향이 또 전개되실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예. 이런 면에서 하여튼 오늘의 뭐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착용 저의 개인적인 감상과 몇 가지 질문들 그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예,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토론자께서 제가 파악한 거로는 크게 3개의 큰 질문을 이제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질문과 토론자가 어찌됐건 준비해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 김시천 선생님의 답변을 듣고요. 이와 연관된 이제 추가된 질문들을 이제 선생님들께 오늘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마이크를 넘겨서 같이 좀 듣고 계속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영원 선생님께서 요청해 주신 것처럼 다시 발표문은 제가 채팅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김시천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뭐 답변을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닌 것들만 질문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3가지 다 하는 거는 시간적으로도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술 마시면서 몇 시간 얘기해야지 가능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아까 출력을 했었는데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겸해 얘기죠. 겸해 얘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발표했던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의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요. 겸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적확하게 표현하면은 한국에서는 유교란 말로 발화가 된다 하더라도 유교라고 하는 것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일반 상식 개선이 참 애매하죠. 그래서 느낌의 합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훼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암묵적 동의 하에서 유교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물론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전통 유교가 갖고 있던 권위주의적이거나 가부장적인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것이 점점 깨져나가면서 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 이미 깔고 하는 얘기라고 한다면, 중국 학자들의 글,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들이 안 보셔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중국은 성인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관심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이 학술 논문에 나옵니다. 이게 마이클 샌델 중국을 만나다라고 하는 책 속에 등장하는 학자의 표현이에요. 그것도 리딩 스칼라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침실이야말로 가장 사적인 공간 아니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달리 말하면 당이 모르면 안 된다. 이딴 식의 표현이 학술 논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나는 중국 학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상당히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공자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랑 같은 인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책 번역하면서 아, 전혀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대화라는 것 자체를 달리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방식의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묵자의 얘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캄루이가 하는 말, 20세기의 그 어떤 학자도 1938년도에 그 연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모택동이 한 선언,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걸 정식화하는 그 선언 속에서 어, 했던 그 선언에 위배되는 논지를 그 이후에 어느 학자도 펼친 바가 없고, 그 이전에 묵자를 옹호했던 학자들마저도,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대다수의 학자들 전부 다 공자를 계승하자라고 하는 말을 해왔던 사람들,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기가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2010 몇 년도더라, 그 시진핑이 국가 주석이 되고 나서 공자묘 참배하고, 그 다음에 탕일계 북경대 철학과 교수였죠. 그 우리 그 한철연으로 따지면은 강재원 교수의 사부님이기도 한 그 저명한 사람인데, 공산당원입니다. 이 사람을 예방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하는 유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묵자의 겸해가 어떻게가 아니라, 과연 중국에서 묵자를 표방하면서 그게 살아있는 철학으로서 있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국에서는 상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노동운동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묵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때 주로 텍스트가 되는 게 바로 기재춘 선생님의 노자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학위 전후를 하고 나서 가장 많이 강의를 나간 게 노장인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노장하고 현장에 나가서 만난 분들이 알고 있는 노장이 다른 거예요. 그 뭐가 다르느냐? 그분들이 알고 있는 노장은 기본적으로 함석헌 선생님으로부터 출발한 그 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공부했구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에서 새롭게 출토된 문헌들을 가지고 중국의 학자들이 고정적으로 한 이게, 근데 지금 그런 방식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무력하고 환영하지 않잖아요.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상식을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발굴해내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한국 땅에서 노자라고 하는 것의 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관한 저의 작은 깨달음의 첫 번째 표현이 이제 이 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 신 교수께서 큰 기대를 갖고 이제 뭐 향후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런 거 없고요. 그럼 뭐 제가 다 알 수 있지 않고요. 다만 제가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국 철학사는 일단 첫 번째, 역사와 맞지 않습니다. 중국 고대 철학사는 중국 고대 역사의 흐름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 철학사 자체가 대단히 허구적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재 남아있는 텍스트와 텍스트들을 역사적 순서로 딱 배치를 해놓고 마치 얘들끼리 논쟁 벌인 것처럼 되게 추상적 공간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에 가깝게 묘사를 해야 된다.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최근의 작업은 뭐냐면, 지금 내년에 장자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장자라고 하는 텍스트는 도가가 아니라 유가입니다. 그 주류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공자 제자들의 일파로부터 온 텍스트예요. 이거는 텍스트 자체가 증거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장자라고 하는 텍스트를 보통 뭐 무의, 자연, 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장자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 그 다음에 공자 논어의 일부 남아있는 문제의식 가운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 얘기, 즉 죽어버린 이야기가 뭐냐면, 당시의 중국 사회에서 이른바 중앙 집권화된 영토국가라고 하는 것이 출현하는 과정이 공자 논어로부터 맹자 장자라고 하는 사이까지 걸쳐져 있어요.
이 국가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이 틀 속에서 중국의 고대 철학사를 조명한 논의가 없어요. 예컨대 안회 등등의 사람 덫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식은 그냥 덫을 안 하겠다는, 취업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맹자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특히 이제 농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딱 와가지고 맹자한테 가서 논쟁을 벌여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묘사를 하냐. 스승이 오면은 수십 명의 제자들이 따라와요. 거기서 같이 농사 짓고 하면서 왕이 불러도 안 나가요. 그러면서 뭐 자급자족적인 농가 공동체를 했다가 아니라 핵심이 뭐냐. 새롭게 등장하는 왕으로 상징되는 영토국가, 중앙 집권화된 국가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묵자는 독특한 공동체 실험을 하죠. 이들은 결국은 국가를 받아들이고 국가의 배후 세력이 되어서 진나라가 통일하는 데 상당한 세력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가장 반대급부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기존의 학계에서는 이제 장자의 일부를 아나키스트라고 불렀었는데, 아나키스트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뭐 부른다면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겠는데, 실질적으로 공자 논어라고 하는 책의 정체성은 새롭게 등장하는 권력에 참여하면서 나도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야욕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텍스트가 논어예요. 그런데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만들어낸 텍스트가 이제 그건 또 수많은 발전 단계를 거치죠. 그래서 이게 장자입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은 속에서 어떻게 사회가 가능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깨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육아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새로운 국가 질서, 사회 질서, 귀족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일구고 그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다양한 문제의식 혹은 실험을 했던 사람들의 집합체가 장자라고 하는 텍스트이다.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철학사에서 육아도가 이런 방식의 얘기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도가 하면은 뭐 도사가 술 처먹고선 막 나룻배 타고 뭐 아니 어느 시대의 지식인이 그런 짓을 합니까? 우리 시대의 지식인들도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마치 고대 중국의 도가 철학자를 오늘날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 사찰에 저기 책 한 권 들고 가가지고선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의 철학자인 것처럼 상을 만들었어요. 이거 참 골 때리는 그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농사 짓고 먹고 살면서 이렇게 바뀌는 사회, 국가, 여기에 내가 동의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되지? 이런 등등의 다양한 이야기와 고민을 치열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흔적이 바로 장자라고 하는 텍스트다. 이렇게 읽어야지만 사실은 제자백가 사상가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철저하게 육아 사상을 읽고 있는 특수한 관점에서 서양의 철학의 방법론을 가져다가 드문드문 이렇게 만들어 그 일종의 그 대학 토론 엑기스집 작성한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의 텍스트를 놓고 중국 고대 사상사를 읽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장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 진짜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논쟁을 했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가를 텍스트 자체를 통해서 보관하자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저의 현재의 작업이고 뭐 그 얘기 하나만 답변을 하는 거로 나머지는 제가 또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이 이번 시대와 철학에 실렸습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음에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마치겠습니다. 예, 그 혹시 진보성 선생이 그러면 김씨 선생님의 이제 긴 답변을 해주셨는데 혹시 추가로 하시고 싶은 질문이 뭐 한두 가지 꼭 있으시다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질문을 더 드리기보다는
지금 오늘 이제 발표과 토론문에서 회제가 되었던 공유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각자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뭐 좀 질문해도 될까요? 질문해도 돼요? 소리 들립니까? 아, 예. 네, 잘 들립니다. 소리 꺼졌어요. 예,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오늘 원래 발표회는 토론까지 해서 한 5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 질문을 선생님들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재현 선생님 질문 예, 예. 요청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글이네요. 굉장히 K철학 대한 얘기. 근데 여기서 함석헌의 노장 초월의 해석학이라고 하려고 이렇게 하던 초월의 해석학. 네. 그래서 초월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에서 쓰는 건지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하게 많은 느낌의 합의, 민주주의와 인권, 김대중 기수님 느낌의 합의하 이런 걸 특별히 느낌의 합의 그랬는데 그런 용어를 왜 쓰셨는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론에서 과연 K 철학이 무슨 보편적 가치가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글쎄 보편적 가치 그러니까 동양 철학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동양 철학이 사라져야 한국 철학이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걸 잘 설명하셨는데 이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세 가지인데 하여튼간에 그냥 뭐 적당하게 그리고 하나 최근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규성 선생이 돌아가셨지만 그때 하려고 했던 작업 좀 다르지만 백낙청 선생이 D.H. 로렌스의 개벽 사상인가? 이제 박사 논문이 D.H. 로렌스거든요. 백낙청 선생이. 백낙청 선생은 나름대로 뭐 동서양 철학도 하고 원불교도 하고 뭐 이런 뭐 함석헌이면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책을 쓰셨어요. D.H. 로렌스의 개벽 사상. 그래서 이제 우리 바로 동학 사상, 천도교와 이제 개벽, D.H. 로렌스 20세기 서구의 개혁 사상과 이걸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이것도 뭐 중요한 참조가 될까 저도 다 못 읽어봤고 또 2021년도 이번 가을호 창작급형 가을호가 동학사상과 관련된 현대와 동학사 관련 좌담회던데 저 못 봤어요. 그 책을 살렸는데 책이 마침 어떻게 뭐 영상 못 봤는데 거기서 이제 아마도 동학사상과 개벽사상과 뭐 서양 철학과 뭐 동양 철학과 이런 게 아마 다 논의되지 않을까 한국의 현실과 뭐 그건 참고고요. 어쨌든 제 질문은 초월의 초월의 해석학하고 느낌의 합의. 거기에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표현을 쓸까 말까를 사실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초월하면은 또 이제 뭐 칸트 얘기가 나오고 뭐 선험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그 맥락이 전혀 아니고요. 저는 함석헌 선생님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수로적 표현인데 첫 번째는 함석헌 선생님은 한학과의 연속성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한학을 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스승인 유영보 선생이 중학교 때 어느 날 머리맡에 책을 주고 가세요. 그게 노자집회라고 하는 책인데 그거를 읽기 위해서 독학을 하셔가지고 혼자서 이 한문을 깨우치셨어요.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동양 고전에 대한 해석의 방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탁월한데 그래서 전통 유학적인 어떤 배경이라든가 연속에 있지 않고 그거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의미고요. 그러니까 단절을 뛰어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동아시아 한문 고전들은 기본적으로 전체 인구의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만 읽었었던 텍스트예요. 이게 19세기 말까지
한문 원전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고도의 훈련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귀족적인 어떤 그 문자 체계죠. 한국에서는 특히.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한문책을 수월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초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그 능력을 가져야지만 엘리트가 될 수 있었으니까 특히 과거 제도를 통해서. 따라서 비판을 하든 어떻게 얘기를 하든 간에 엘리트 집단 내부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왕도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최상층 엘리트 내부끼리의 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석헌 선생은 제가 아까 그 표현을 썼습니다. CR의 자리에서 노자를 읽든 장자를 읽든 맹자를 읽든 중용을 읽든 이게 주로 함석헌 선생님이 강연했던 텍스트입니다. CR의 자리에서 읽는다. 그리고 이 CR의 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국이 그동안 식민지를 겪고 6.25를 겪고 그 다음에 독재투쟁을 하고 하면서 모인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느낌의 공감대. 저는 이게 느낌의 합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분들, 직업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굉장히 다른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이 여기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게 상식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하고 무슨 뭐 담론의 공간 이렇게 표현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어떤 역사와 현실에 대해서 뭔가 공유된 체험과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바운더리를 참 명확하게 긋기 힘들지만 모인 그 상태, 그 공간 자체가 말하자면 한국에서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일구어낸 그 공간이 아닌가. 바로 함석헌 선생님의 노자 해석이 바로 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은 박정희를 비판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시민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 그 옆에는 안기부 직원이 와서 감시하고 있고 이게 이 공간에서 이 해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 그래서 그건 연결돼 있고 따라서 저는 이걸 보편적 가치라고까지 말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억압받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생각과 체험들이 많이 녹아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예컨대 이게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 만드는 콘텐츠, 중국은 전랑이라고 하는 시리즈 만들어가지고 히트쳤거든요. 근데 전 세계 누구도 안 보는 드라마.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국과 일본의 드라마는 자기들끼리만 보는 드라마. 그런데 한국의 드라마는 적어도 우리끼리만 보고 넘어가는 작품이 아닌 뭔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정적인 측면들 되게 많죠. 하지만 적어도 더 경계를 넘어선 어떤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 힘, 그런 것들을 보편적 가치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의 동력은 저는 적어도 이 함석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CR의 자리 혹은 촛불 광장 이런 것과 모종의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해명하는 게 저의 학문적인 작업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저의 목표치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잘 아까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공간이 언제 열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추정하건대 동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가보는 게 이제 제 공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 너무 어려운 혹시 질문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의 기회를 연현수 회장님 바로 네, 드셨습니다. 저기 채팅창에 이종철 선생님이 질문 아. 저기 하셨는데 제가 질문 짧은 질문 드리고 이종철 선생님께 다시 아. 질문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저도 김 선생님의 글을 아주 재미있게 잘 읽었고요. 이 끝에 아까 김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양 철학이 멈출 때 한국 철학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딱 이제 단언하신 그 말이 굉장히 좀 시원한 그런 면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도 많이 배웠는데 통칭하는 동양 철학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어떻게 보면 김시전 선생님 말씀은 동양 철학은 굉장히 허명일 수도 있다. 또 중국도 일본도 그런 얘기도 쓰지도 않는다. 뭐 이런 걸 듣고 굉장히 좀 신선한 느낌을 받았으면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동양 철학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양 철학회 분들이 이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분노하실 것 같아요. 좀 농담이기도 한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한국 철학계에서 이렇게 철학을 분류해 놓은 전통적인 좀 고답적인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도전적인 문제의식을 가지셨다는 면에서 저는 좀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드린다면 이 한국 동양 철학이 멈추는 곳에서 한국 철학이 시작된다. 그럼 한국 철학이라는 게 뭔가 굉장히 그 범주가 좀 넓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몸담고 있는 철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전부 뭐 전공이 무슨 뭐 프랑스 철학이든 독일 철학이든 다 한국 철학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건 그냥 제 생각이고, 그러면 처음에 쓰신 그 한국 철학과 K 철학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K 철학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명명하신 건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범주가 약간 헷갈릴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부 한국 철학을 하는데 거기에 다시 K 철학이라고 명명하신다면 그 둘 간의 어떤 차별성을 부각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신 건지 그거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회장님 질문과 이종철 선생님의 질문을 같이 한꺼번에 엮어서 그러면 김지현 선생님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종철 선생님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예. 소리 꺼져 있어요. 네네, 미안합니다. 제가 여기 환경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질문을 오래 하기가 좀 뭐해요. 소음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집에서 차분하게 접속하는 게 아니라 여행 중에 중간에 아무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인터뷰 하는데 주변에 이제 환경이 되게 좀 시끄러워요. 그 점 이렇게 양해하시고 간단 명료하게 할게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미리 논문도 읽고 좀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싶었었는데 지금 상황이 영 좋지 않아가지고 접속만 이렇게 해놓고 우리 김시천 선생님 이렇게 발표하신 것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논평자나 토론 내용도 못 듣고 방금 여기까지 내가 지금 전주에 와 있는데 서희석 교수 만나고 옆에서 식사에다가 조금 전에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좀 나가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조금 이렇게 전문적 질문을 하기는 힘들어요.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이제 연혁 선생님이 그 K 철학하고 한국 철학이 어떤 뭐 그렇게 다른 이름을 붙인 것에 어떤 변별적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한번 시도해 본 것인가, 그 문제가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예컨대 지금 아까 함석헌 뭐 사상도 끌어들이고 고전을 다시 고쳐 읽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좀 뭔가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이제 오늘날의 어떤 뭐 그 K-팝 문화하고 좀 연결시킬 어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한국 이렇게 일본의 어떤 드라마나 아니면 중국의 드라마 같은 경우는 보편화되지 않는데 한국의 어떤 드라마나 뭐 영화도 그렇고 하여간 요즘에 나오는 한류 문화가 굉장히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쓰는 어떤 이런 형태로 소개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 한국의 어떤 이런 전투하고 어떻게 접속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뭐냐고 하면은 가령 외국에서 우리 구체적으로 뭐 서양이나 아니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 영미권 쪽에서 이렇게 딱 볼 때 가령 중국 철학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도 일본 철학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이 있어요. 중국 철학은 오랜 어떤 역사와 그냥 뭐 대변하는 어떤 이런 의미에서의 어떤 뚜렷한 이런 게 있고, 또 일본 문화도 사무라이 어떤 이거를 해가지고 10세기 말부터 그게 있었는데 그럼 그거에 비해 가지고 한국 철학이 뭐가 있느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대로 좀 우리도 뭔가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저기 하는데, 이게 우리만의 어떤 차별성,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장해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뭐 누구든지 자기는 다르다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냥 다 중국에 저거 다 우리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지나치게 편견일지 몰라도 이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볼 때는 그 내부에서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다 자기네 거라고 이렇게 중국인들이 하는 것과 다르게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근데 중국이나 일본이 어떤 그런 일종의 아리가 아닌가. 그것도 실제로 연구소들을 이렇게 찾아봐도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한국의 어떤 그 철학의 독자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그것이 아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시 고전을 읽는 어떤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뭔가 좀 발전시켜서 볼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K-팝 문화는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저기 되는데, 유일하게 그게 안 되는 분야가 저는 개인적으로 인문학하고 그다음에 철학, 인문학하고 그다음에 출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야는 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데, 인문학은 여전히 뭐라 그럴까, 수입하는 어떤 이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출판도 뭐냐고 하면 주변에 한국 이게 책이 안 팔리고 뭐 그런다고 하면서도 주변에 중국의 인구가 15억이고 또 일본에 독서되고 이 방대한 어떤 인구가 있는데, 왜 그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왜 그저 진출할 생각을 못하는가? 응?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분야는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데 왜 인문학, 철학은 계속 이 수익 구조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뭔가 그런 와중에서 뭔가 당신들이 뭔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어떤 특성이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해가지고 좀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워낙 이렇게 관계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김 선생님 좋은 논문 제가 다시 한번 꼭 읽어보고서 한번 이메일이라도 이렇게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예, 그 연효숙 선생님과 이종철 선생님의 질문이 사실 조금 맥락이 통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시천 선생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여쭤봐야 될 질문을 왜 질문을 받고 있을까? 일단 일단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제 K 철학은 가능한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현재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면은 일단 한국에서 철학을 하는 분들이 좀 인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철학 공부하다 보면은 다른 나라에 있는 학자들은 고민하지 않는 물음들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표현이다라고 제가 느끼는 까닭은 뭐냐면 K-방역은 기존에 없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지네 독재 정부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런 게 가능하다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K-방역은 대단히 성공적인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즉 이 코로나 상황을 유의미하게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식의 것이라고 얘기받았죠. 결국은 언어를 통해서 혹은 그 철학자의 국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의 철학이 K 철학으로 불리든 한국 철학으로 불리든 상관없이 우리가 오늘날 그분이 철학자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정확하게 2008년부터입니다. 세계철학자연합대회 때 그분을 상대로 한 논문 발표회장에 전 세계 여러 학자들이 가장 많이 왔을 때 사실은 그냥 한국에서 철학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 철학이 되는 거겠죠. 어찌 보면은. 그런데 마치 여전히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다산을 연구하고 퇴계를 연구하고 뭘 연구하면은 한국 철학이고 공자를 연구하고 노자를 연구하면 그건 중국 철학이고 그 외국 사람들이 분류한 거란 얘기죠. 근데 내가 노자를 통해서 현재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사유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한국 철학이 있다. 바로 K-방역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는 거기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정해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중국 애들이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동양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것하고 일본 애들이 했던 그 이름으로 했던 것하고 우리가 해온 게 다르더라. 즉 한국 철학은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감수성 이런 것들을 읽어왔던 역사와 삶과 투쟁과 결합돼 있다. 저는 이것이 한국 철학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서양 철학을 전공했느냐 동양 철학을 전공했느냐와 상관없이 그래서 K 철학이 한국 철학과 같은 말이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라질 때 그것은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실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공통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제3세계 어디서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중요한 거는 한국의 K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DP가 세계적으로
이해됐을 막 유행할 때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야, 내가 있었던 군대에서도 저랑 똑같아. 즉 한국인이 겪었던 문제가 한국적인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었던 상황 자체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려는 어떤 뭔가를 표현한 거겠죠. 근데 그거를 공감한 사람이 미군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내가 있었던 군대도 저랬어 하면서 공감대가 일어난 거잖아요.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철학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공간, 한국이라고 하는 현실, 역사, 문화 속에서 철학을 하기 때문에 다를 뿐이지.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진정한 한국 철학이라고 하는 건 그것 자체가 이제는 그냥 문제 삼아지지 않을 때, 아, 그냥 철학을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되게 예민한 것 같다는 생각. 제가 보기에는 김재현 선생님이 한국 그 사회주의, 수용사, 철학사 구성한 거 일본에서 안 나오고 중국에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한국 철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관점을 다시 보면 아무도 우리가 고민했던 이런 철학적 고민을 대신해 주지 않았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이 땅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그게 바로 한국 철학이지 않았을까? 전 그 정도 얘기입니다. 아, 이렇게 자꾸 질문이 어려우니까 길게 답변하게 되는 간단한 얘기. 혹시 다른 선생님 질문 있으시면 다른 질문 지금까지 안 하셨던 선생님들 있으시면 손을 이렇게 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3초의 시간을 드리고요.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병찬 선생님 하실 질문 없으실까요? 그래도 오셨는데. 예. 예, 채팅창에 제가 질문을 올렸거든요. 채팅창에 질문을 올렸으니까 그걸로 대신할게요. 질문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채팅창에 올렸는데 안 올렸나요? 네, 채팅창에 지금 안 보입니다. 안 보이네요. 그래요? 제가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이 발표자께서는 과거 이제 그 동양 철학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뭐 한국의 철학자들을 오늘날의 시점에서 또 우리가 처하고 있는 어떤 자리, CR이라든가 뭐 시민이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재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재해석을 하면은 그게 곧 우리의 철학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과제가 주로 이제 민주주의고 뭐 인권이니까 그런 평등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면은 우리의 철학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속에는 사실 이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과거의 해석들, 유교에 대한 뭐 어떤 불교에 대한 그런 과거의 해석들이 그 시대 이제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도 우리 몸속에 어떤 문화적 전통으로서 또는 흔적으로서 살아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해석이 충돌을 벌이지 않을까요? 이럴 때 좀 혼란과 당혹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역시 갈수록 그 날카롭고 어려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주셨는데 앞에 질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 6.1주년이 철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이전에 조선 땅에는 철학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철학의 출발과 기원은 19세기 말 서양의 철학 개념을 수용하면서부터 철학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 시각에서 이미 우리는 새롭게 과거의 학문사를 정리하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철학인 거죠. 일단은 그렇게 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조금 답변이 애매한데요.
함석헌 선생이 과거의 고전을 재해석한 것이 동양 철학이다, 한국 철학이다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 우리가 오늘날 한국에서 철학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게 층위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층위가 되게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컨대 한국에서 이제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철학자다라고 명칭을 직접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 제가 인색하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병창 선생님도 김재현 선생님도 연혁 선생님도 이미 충분히 철학자이신데 한국 학자들끼리는 서로에 대해서 철학자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하는 거를 굉장히 인색하게 안 해요. 그런데 방송가에서는 막 쓰잖아요. 강민주 선생 철학자라고 불리고 있고 저도 어디 도서관에서 강연 부르면은 철학자 뭐 김시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강연하러 간단 말이에요. 저는 이 층위가 좀 화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엄격한 방식의 철학자를 적용하는 거, 뭐 하이데거를 맘먹어야지 반드시 철학자라고 불릴 수 있는가? 저는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불러줄 때, 그럼 대신에 왜 불러주느냐? 고민한 게 다르니까. 저는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병창이라고 하는 철학자 혹은 김지연이라는 철학자가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던 문제를 철학적인 방식으로 문제 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철학자의 출발로서 우리는 공유돼야 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철학자라는 명칭을 부여해야지만 저는 한국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철학자가 없으니까 철학사를 쓸 수가 없다. 이게 한국 사회의 난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함석헌 선생을 철학자라고 부르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에 대해서 연구하고 글 쓰는 행위가 철학적인 게 되어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동양 철학사를 만든 방식이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공자가 무슨 철학자였습니까? 근데 철학자라고 딱 불러놓고 철학사를 구성해 왔잖아요. 대신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현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그 개념이 이 전 세계 곳곳에서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를 전개할 때 얼마나 유용하냐, 의미를 획득하느냐,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철학의 단계로 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조금은 저는 그 단계까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쉽게 말하면은 제 눈에는 이병철 선생님도 철학자로 보이고 김재현 선생님도 철학자로 보이는데 왜 한국 철학이 없다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라고 이제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후배로서. 예, 아니, 제가 질문 드렸던 초점하고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은데, 답변이. 네,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유교에서도 김대중 선생에 의하면은 민주주의를 찾을 수가 있고, 또 북자에서 평등주의도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로서 한국 철학에. 근데 이제 평등이라든가 이런 민주주의 이런 거는 사실 서양적인 이런 개념이고 서양의 역사에서 나온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굳이 유교나 묵자에서 찾는다는 것은 결국 유교나 묵자를 서양 철학으로 이렇게 지배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죠? 이 서양 철학적 관점에서 동양 철학을 완전히 이제 재해석해 버리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동양 철학을 굳이 따로 연구할 필요는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유교나 또는 불교나 또는 묵자 이런 것은 서양에서 찾을 수 없는 어떤 고유한,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을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그 부분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관련해서요. 텍스트, 이제 노자라는 텍스트, 장자라는 텍스트, 지금 김시천 선생이 계속 발화자, 특정한 상황에서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고 글을 쓰는 거는 일종의 발화라고 했거든요. 스피치 액트로서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소위 제자백과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해왔다. 그렇다면 동양 철학이며 뭐 서양 철학이며 이런 구분을 구태여 당대 사람들이 어쨌든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그 텍스트가 서양 텍스트든 동양 텍스트든 뭐 중국 텍스트든 일본 텍스트든 우리 텍스트든 관계없이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뭔가를 풀고자 해서, 예를 들어 뭐 함석헌 텍스트 나왔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한국 현대 철학자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구태여 뭐 동양 철학 이런 거 뭐 이제 한국 철학, 동양 철학 요 맥락은 김 선생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구태여 따지면 결국은 함석헌 선생이 뭐 민주주의를 서양적으로 해석한다 이게 아니라 살면서 고민한 문제를 어쨌든 텍스트 가지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해석하고 발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종희가 유교 사상, 충효 사상 가지고 국민교육 헌장을 만들어서 박정희랑 그런 발화 행위를 한 거에 반해서 함석헌은 그 저항적으로 자기의 사상, 기독교 다 해서 그런 어떤 초월적인 자유의 이런 스피젝트 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K 철학의 핵심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 별로 뭐 크게 저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가? 결국은 텍스트가, 어떤 텍스트가 나와서 이게 제대로 인정받고 또 새로운 어떤 해석의 텍스트로 쓰이고 우리의 사상 영향으로, 사상 자원으로 쓰이느냐,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런 텍스트를 함석헌이 그나마 만들어낸 건 참 다행인 거죠.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김 선생님이 이제 또 김대중 선생님이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어떤 발화, 매우 중요한 한 인물이 그 발화를 하는 건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받아들이면 나는 굉장히 옳다고 봐요. 그런 해석이. 그래서 그 사변적인 해석을 하지 말고 결국은 이제 그런 식의 당대의 고민을 어떻게, 우리가 서양철 들레즈를 읽든 하버마스를 읽든 뭐 후코를 읽든 읽으면서 어쨌든 뭐 원전 번역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해석을 붙이고 한국 해석을 하고 세계 참여하고 이런 자체가 한국인의 철학자로서의 역할이고, 거기서 좋은 텍스트가 나오면, 중요한 발화 행위로서 의미 있게 나오면 그 한국 철학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는가. 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예, 이병찬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병찬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이제 김지현 선생님이 대신 답변처럼 해주셨는데요. 예, 김지현 선생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이종 선생님 또 추가 질문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김지현 선생님, 이병찬 선생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추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나름대로 답변을 한 거였는데 제 답변이 제가 말을 잘못했나 싶었는데, 또 김지현 선생님께서 또 제가 의도했던 바를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김지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제가 전하고 싶었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답변은 할 말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그럼 이종철 선생님 질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소거가 안 돼요. 그냥 저는 좀 이렇게 역설적인 어떤 뭐 이야기만 한마디 할게요. 좀 요즘에 이제 한국 철학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이게 뒤집어 보면 사실 그동안에는 이 정체성에 대한 어떤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고민이 없었다는 것은 별 생각 없이 철학을 했다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마치 우리가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란 무엇인가라는 어떤 이런 그 정체성 문제 고민하면서 이제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철학도 자꾸 정체성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과 다른 철학하고 다른 의미에서의 나의 철학적 활동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이제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질문은 많이 하지만 또렷한 어떤 그 해답이 아직까지는 뭐 마련되지 못한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함석헌 선생의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한국 철학의 어떤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지난 뭐 2006년인가 8년도인가 한번 그 세계 철학 대회에서 함석헌 뭐 한국에 내세울 만한 어떤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사상으로서 함석헌 선생하고 이용모 선생의 어떤 그 철학을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뭐라고 할까 세계 철학자 대회라고 손님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우리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놓은 어떤 그 사상이 유영모 선생하고 이제 함석헌 선생인데 또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왜 유영모 선생하고 함석헌 선생이 한국의 그 수많은 어떤 그 철학과 여기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잖아요. 응? 그래 놓고 갑자기 손님들한테 이렇게 대비용, 뭔가 전시용으로 끌어들여서 이게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볼 때는 한국에서 철학하는 거에 대한 어떤 뭔가 분명한 어떤 의식이 없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제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그 아이러니컬하지 않을까. 만약에 한국의 어떤 그 철학을 대표하는 어떤 그걸 뭐 그 유영모 선생이나 함석헌 선생이 부여하려고 하면은 그럼 그동안 철학과에서 충분히 뭐 연구도 되고 교육도 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거 다루는 곳이 없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전문가 약간 이렇게 호기심에 의해서 다른 어떤 사상을 찾는 사람들만이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벌써 10몇 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뭐 철학과에서 함석헌을 다루고 그다음에 이영모를 다룬다는 걸 또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상이라고 하지만은 손님대 비용으로 잠깐 들어왔다 별 관심 없이 또 그냥 이 골방에다가 이렇게 처박아두는 어떤 이러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또 마찬가지로 한국의 어떤 그 철학적 정체성 이런 것을 함석헌 사상에서 찾는다라는 것은 좀 뭔가 좀 언밸런스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답변할까요? 일단 오늘 여러 질문들을 주셨는데 질문 하나하나가 제가 짧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질문도 아니었고 이게 몇십 년 동안 한국에서 내내 논쟁되어 왔고 모두가 이제 궁금해하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했던 얘기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국 철학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첫 번째 기준은 저는 장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성이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을 누구를 다루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함석헌에 대해서 누군가가 철학적인 방법으로 다룬다라고 할 때 미국에서 활동했던 조가경 선생이나 김재권 선생 한국 철학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한국 철학자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국 철학 개념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철학이라고 하는 그 반열에 올리는 부분에서 한국이 좀 인색했는데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느냐 안 왔느냐보다 앞으로 그러니까 비록 그분들의 저술들이 우리가 보기에 철학적으로는 미흡한 글쓰기로 된 텍스트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함석헌 선생님의 텍스트를 유영보 선생의 텍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철학적으로 수준 있게 다루어내고 거기서 개념화하고 뽑아낼 수 있는가에 따라서 한국 철학이 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우회적으로 답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조영준 선생님.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 오랜만입니다. 저도 관심이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볼게요. K 철학이란 무엇인가 보다는 저는 다른 식으로 한국에는 진정한 철학이 있는가? 예를 들면 한국적 물리학이란 개념이 성립하겠습니까? 또 이런 한국적 물리학이 성립 안 될 수도 있고 성립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적 물리학이 성립 안 된다고 본 자연과학에서는 되고, 근데 우리가 한국 문화 하면 일본하고 한국 사람하고 유전자가 같다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유전자가 같다고 많이 하지만 한국적인 문화의 독특성이 있으면 보편성 속에 독특성이 있으면 한국 문화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K 철학이로 하려면 단순히 너무
그 한국의 민주화나 김대중이나 뭐 묵자대나 기세주의나 이런 특수성만 강화하면 한국적 철학의 보편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K 철학의 성립되려면 K 한국적인 전통적인 이병철 말 한국적인 문화적인 전통도 있어야 되고 일본하고 한국에서 유전자 같더라도 한국적 문화가 있으니까 전통적인 그런 고전과 한국의 역사적 상황을 잘 조합하는 그러니까 변증법적인 사회로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무 한국적 K 철학으로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 한국적 물리학처럼 이상한 케이스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지난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오늘 좀 느낀 것은 과연 우리가 함석헌이나 유영모의 텍스트를 서양에서 말하는 이런 엄밀한 텍스트로 볼 것이냐. 저는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한국적 현실에서 한국적인 인간의 문제를 드러내지 있다 하지만 과연 유영모나 함석헌이 텍스트 자체가 어찌 보면 조금 구멍이 많은 텍스트들이 그러니까 서양처럼 말하는 하마스나 뭐 부커처럼 이런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우리 후세의 문제지만 너무 한국 철학의 특성을 강조하게 되면 한국적 물리학처럼 경영 모순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 조영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도 분명히 이제 그 맞는 말씀이시고 어떤 면에서는요. 근데 이렇게 저는 어떤 사람이 철학자가 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쓴 논문이 이게 이제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한국의 철학계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철학자 3명이 심사를 해서 여기에 실렸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텍스트가 철학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장자에 관해서 쓴 책이 서양에서 말하는 철학 논문의 형식, 요건, 개념 이런 방식의 바탕에서 장자 사상을 분석해서 글을 썼고 그게 발표가 돼 똑같은 그 전공자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시대와 철학이라고 하는 곳에 실렸어요. 그럼 다 철학 아닌가요? 저는 좀 한국 학자들이 좀 너무 개념의 잣대를 너무 인색하게 적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함석헌 옹에 대해서 이제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철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화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과 달리 철학자가 접근하는 방식은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저는 이럴 때 판단은 제도적인 판단이 가장 앞서야 된다. 왜냐하면 그건 개개인의 철학에 대한 관점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에서 철학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어떤 사상가를 대상으로 철학적 논문을 썼고 공인된 심사 과정을 거쳐서 게재가 되었다면 그것이 철학적인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제도적으로는 인정받았지 않았는가. 저는 좀 우리가 철학함에 있어서 그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고 그리고 이 표현을 아까 조금 전에 이미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김재현 선생님이나 연효숙 선생님이나 저한테는 이제 옛날에 선배 이전에 철학자였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약간 보충 좀 발언을 해도 될까요? 결국은 이제 지금 한국 철학 우리가 항상 고민했던 문제고 그럼 지금 서양 철학 하면서 제가 하버마스를 읽으면서 그러면 독일 사람이 하버마스 읽는 거하고 중국 사람이 하버마스 읽는 거하고 텍스트를 일본 사람이 하버마스 읽는 거하고 또 개별적으로 일본 내에서도 좌파적으로 읽는 거하고 우파 다양해요. 당연히 서양 철학 읽는 것도. 그럼 지금 김 선생이 이제 노자 또는 장자 또는 뭐 함석헌 선생이 그런 걸 읽고 해석한 그게 다 이제 구체적인 어떤 해석과 발화가 있어 왔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그 철학 합이죠. 우리가 서양 철학이든 동양 철학이든 아니면 뭐 문학 작품이든 어쨌든 우리가 철학 훈련을 받았고 그러면서 뭔가를 해석해내고 그걸 쓰고 또는 쓴다는 건 일종의 발화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발화의 영향력이 별로 없지만 문제는 어쨌든 발화라면 그건 이제
한국인들이 철학하는 것으로 한국 철학으로서 당연히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보다 좀 뚜렷한 족적을 갖는, 예를 들면 함석헌 선생이나 또는 뭐 그 뒤에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근현대 철학 사상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도 있고 사상사도 있고 뭐 철학 해석도 있고 현대 철학 50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있었고 이 교수님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좀 굵직굵직한 의미 있는 텍스트가 나오면서 된다면 그 역시 뭐 그건 한국 철학 사상사 또는 한국 철학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축적이 된다면. 근데 그만큼 이제 그래서 뭐 한국 물리학 이런 건 다르죠. 이 문화 안에서 언어 한국어와 뭐 이런 거니까. 그렇게 보면 똑같은 고민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을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칸트가 그렇게 말했다, 하마스가 말했다 하고 그런 논문이 있는가 하면, 그걸 나름대로 현실 속에서 풀어보려고 고민해서 한다면 그런 걸 알아보고 서로 이제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뭐 저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시도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해야,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좀 명료화하고 자꾸 해야 우리가 한국 철학이라는 것도 발전을 하지, 너무 인색했다 공감을 해요. 충분히 김 선생 말에 공감하고, 우리가 너무 우리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또 단적으로 뭐 한국 현대 철학계는 그야말로 뭐 열한 박종 제자니 뭐 서양 따라가기에 바빴으니까, 동양 철학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런 것이 나온다면, 최근에 나왔잖아요. 이규 선생이 한국 철학사론도 나왔고, 전호건 선생이 뭐 강연록이지만 그 나왔고, 또 김시 선생이 그런 식으로 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이렇게 좀 깊이 있는 또 새로운 논의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텍스트로 축적이 되고 또 새로 또 연구를 하고, 이게 이제 이 바탕이 되면 난 한국 철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한국 근현대 철학 사상사도 텍스트도 이제 정리하고 만들어내야 되고, 기존에 있는 거 너무 우리가 소홀히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 동학 새로 평가하고, 최재호, 멸춘, D.H. 로렌스로 백낙수 선생이 다시 재해석하면서 개벽 사상과 이렇게 결합시켜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거든요. 사실 백낙수 선생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있고 그 소위 발화력이 있단 말이에요. 문학이며 뭐 전반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또 철학한 사람이 가져와서 활용해야 된단 말이죠. 다른 발화를 자꾸 우리끼리만 발화할 게 아니라 딴 발화를 가져와서 발화를 자꾸 썼고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이게 우리가 발화력을 그나마 가질 수 있고, 그래야 한국 전체적으로 한국 학계에서 한국 철학이라는 위상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냥 겁없이 자꾸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거를 하고 충분히 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좀 과감하게 그런 걸 자꾸 하는 게 난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주눅 들어서 못했는데 K 뭐가 이렇게 하는 터에 한번 해보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양 철학하는 입장도 마찬가지. 근데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는. 사회자 입장에서 이상이 너무 2시간 길어졌네. 이제 발표 2시간이 되면 조바심이 납니다. 그런데 예, 죄송합니다. 사실 너무 길어졌네. 예. 이게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요. 기록되고 있는 측면에서 사실 지금 선배 교수님들, 원로 교수님들, 원로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후배 연구자로서 또 김시 선생님께 당연히 이건 하나의 의무감으로 기록되고 있으니까 질문을 제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이쪽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김시천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두 가지, 그러니까 조금 걸렸던 시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보편 과잉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주의 인권, 그 다음에 박애와 평등, 그 다음에 화해와 초월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들이, 이런 보편 이념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와 같은 논리 구조, 약간의 보편 과잉화처럼 느껴지는 그런 불편함이 하나 있었고, 동시에 특수 과잉화도 보였던, 저는 읽었거든요. 뭐냐면은 뭐 중국 철학, 동양 철학의 진정한 의의는 중국 철학이 아니야, 일본 철학이 아니야, 한국 철학에 있었어라고 하는 거가, 그러한 어떤 느낌이 드는 구절들이 있어서, 요 보편과 특수가 결국 계속 이제 앞서 이제 뭐 나왔던 선생님들 말씀을 좀 종합하면, 제가 외람되지만 종합하면 이제 보편과 특수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보편과 특수가 결합되는 방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화해가 되지 않고 계속 이제 좀 튕겨나가지 않았나 싶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특히 이제 마지막에
김지현 선생님의 말씀처럼 어떤 발화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생명력과 창조성들을 우리 K 철학, 한국 철학의 어떤 가능성의 지점으로 놓다고 본다면 그 민주주의 인권을 얘기했던 김대중의 발언도 그 발화의 그 시점을 주목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93년이라고 하는 아시아적 가치를 얘기했던 김대중의 발언은 사실 군사 정권에서 민간 정권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시점이었고 민주주의 인권이 새롭게 부각되어야 되는 가치가 부여되어야 되는 그전 시점이었고 함석헌의 화해와 초월, 저는 이 화해 전에 아마 투쟁이 있었을 것 같고요. 투쟁과 화해와 초월이라고 하는 이 구도에서도 함석헌이 7, 80년대 그 독재 정권에 투항했던 어떤 이 투항이 아니라 뭐죠? 저항했던 이러한 역사성들이 같이 해석되면서 그것이 좀 더 의미 부여가 되면 어떤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보편과 특수의 어떤 그 화해되지 않는 이 과정들이 그 속에서 화해가 되지 않고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발화의 어떤 생생함들이 그리고 우리 철학의 어떤 가능성들이 그 선언 속에서 조금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후배 연구자로서의 한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뭐 답변을 좀 더 뵙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해주셔도 되는데요. 이제 이런 질문 하나 드렸고 예, 이제 질문 하나 주셨는데 이거는 질문이 조금 길어서 제가 이거를 잘 예,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이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한번 보시면서 김시현 선생님이 그러면 뭐 제 질문이기도 하지만 질문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튼 김시현 선생님의 마지막 정리 발언 들으면서 오늘 이 발표를 원래 발표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마이크를 마지막으로 선생님 길게 드리겠습니다. 길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받은 질문들 하나하나가 사실 다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먼저 드리고 여기서 요 얘기는 제가 정확하게 그 질문의 취지를 바로 이해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붙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앞에서 했던 말들을 또 다시 반복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노자라고 하는 책은 역사 속에서 처음 출현한 거는 그 한나라 문제 시기에 그리고 유행하게 된 까닭은 황제와 황후가 노자라고 하는 책을 읽었고 신하들이 읽어 주었습니다. 그게 노자의 첫 출발이에요. 그리고 당나라 현종이 책을 막 찍어가지고 보급을 했죠. 그리고 어느 날 이 노자라고 하는 텍스트 가운데 한 권이 독일어로 번역이 됐고 독일어로 번역이 된 게 하이데거의 서재 책장 위에 얹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다 노자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철학과를 나와서 공부한 제가 가장 주목했던 노자라고 하는 책이 있던 장소는 함석헌 선생이 CR들 앞에서 노자라고 하는 책을 들고 그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 우리의 문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건네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이었고 저는 그 발화와 수용이 이루어진 사건을 속에서 발생한 의미의 궤적을 쫓아가는 것이 한국 철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거를 철학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는 다른 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사상이나 다른 쪽 표현보다는 그것이 철학일 수 있겠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나라 학계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한국 철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만들어가는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 외 다른 것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김지현 선생님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것처럼 쉽게 말하면 좀 과감하게 좀 하자 이 얘기입니다.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저를 철학자로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저한테는 지금 제 앞에 계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제는 필로소퍼로 보이고 그리고 필로소퍼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게 한국 철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 답변을 설익은 글을 좋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2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우리 발표자 김시전 선생님, 그 다음에 토론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 우리 진보성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오늘 11분 오셨습니다. 또 뜨겁게 2시간을 보냈고요. 11월 5일에 또 원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신현상학의 도덕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원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선생님 다 11월 5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 네, 고맙습니다. 정소영 아이고 재밌는 걸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네. 정선 네. 잘 송 잘 선생 봤습니다. 따라 한번 잘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들. 네. 심포지엄에서 이거 꼭 봬요. 네. 읽고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네. 풀리면 서울 놀러 가겠습니다. 예. 네.